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다락방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15년 동안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춰버린 듯한 삶을 살았던 한 남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멈춰버린 시계 바늘을 보며 딸을 향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죠.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잃어버린 시간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자, 이제 그가 15년의 절망을 넘어 마침내 찾게 된 충격적인 진실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5년. 강민준에게 15년이라는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시계바늘 같았다. 58세가 된 그의 허름한 원룸에는 먼지가 쌓인 바이올린 케이스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또다시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하윤아, 넌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하윤은 천재였다. 7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하윤은 바이올린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빠를 사랑해서 바이올린을 켜는 거라고. 2009년 3월 15일 아버지가 사준 새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레슨을 받으러 나간 하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 이후 그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민주는 15년간 모든 것을 다 해봤다. 형사로서의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수백 명의 목격자들을 만나고 전국을 헤맸지만 허사였다. 동료들은 포기하라 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을 그만두고 사립탐정이 되어 홀로 딸을 찾아 나섰다. 2024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신축 건물 기념식장. 사회자가 수석 건축가 최하윤의 이름을 호명하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단상에 선 여성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15년 전 딸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결정적인 단서. 그녀의 목에 걸린 작은 은빛 펜던트였다. 9번째 생일, 민준이 직접 음표를 새겨 선물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펜던트.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민준은 떨리는 다리로 그녀에게 향했다. 15년간 기다려온 순간. 그녀는 뒤돌아보며 차갑게 물었다. 네, 누구세요? 민주는 자신이 아버지임을 알렸지만 그녀는 경계하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를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민주는 펜던트를 가리키며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것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며 뒷면에 하윤이를 위해 사랑하는 아빠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고. 최하윤은 자신의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더니 자신이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고아라고 말했다. 정확히 15년 전부터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말에 민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민준을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며 자리를 떠났다. 민준은 홀로 남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분명히 그의 딸이었다. 하지만 왜 기억을 못하는 것일까?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이제 새로운 단서가 생겼다. 최하윤, 에이델 코퍼레이션, 그리고 15년간의 공백. 민준의 눈에는 다시 수사관의 날카로운 빛이 돌았다. 그의 마지막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 그의 딸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되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재회가 가져올 거대한 음모와 위험을, 그리고 그의 딸을 둘러싼 어둠의 진실을. 그날 밤 민주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최하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15년 전의 어린 하윤과 현재의 성숙한 여성 사이에는
너무도 큰 간극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가 아버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민준을 괴롭혔다. 새벽 5시 민준은 결심을 굳혔다. 형사 시절 쌓아온 모든 기술과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는 우선 에이델 코퍼레이션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에이델 코퍼레이션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였다. 특히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하여 해외 진출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기업이었다. 하지만 민준이 주목한 것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창립 시기였다. 에이델 코퍼레이션이 설립된 것은 2010년 바로 하윤이 사라진 다음 해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회장 박선우에 대한 정보였다. 민준이 과거 자료를 뒤져보니 박선우는 15년 전까지 서울, 강남에서 개인 음악 학원을 운영하던 바이올린 강사였다. 그리고 그 학원의 이름은 선우음악원이었다. 민준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하윤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다니던 바로 그 음악원이었다. 민준은 과거 수사 기록을 다시 꺼내보았다. 당시 박선우는 용의자 명단에도 없었다. 단순히 하윤의 바이올린 선생님일 뿐이었고 사건 당일에는 완벽한 알리바이까지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도 완벽한 알리바이였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민준은 옛 동료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1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최정우 경이었다. 민준이 형?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정우야, 부탁이 있는데. 에이델 코퍼레이션과 박선우라는 인물에 대해 조사 좀 해줄 수 있어? 정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다. 형, 혹시 하윤이 일과 관련된 거야? 아직도 그 일을.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야. 부탁한다. 며칠 후 정우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박선우의 과거 기록이 15년 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는 것이었다. 음악 강사 시절의 기록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갑자기 거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건설업에 뛰어든 것으로 나와 있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의 사업 파트너들과 초기 투자자들의 신원이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민주는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15년 전 선우음악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지금은 카페가 들어서 있었지만 인근 상인들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 선우음악원요? 그때 정말 유명했죠. 박선우 선생님이 천재들만 가르친다고 해서. 한 문방구 사장의 말이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문을 닫더라고요. 2009년 봄이었나? 그 후로는 박 선생님 모습도 못 봤어요. 2009년 봄. 바로 하윤이 사라진 시기였다. 민주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당시 선우음악원에 다니던 다른 학생들을 찾아 나섰다. 대부분은 연락이 되지 않았지만 몇 명과는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이상했다. 박선우 선생님은 정말 실력이 좋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무서운 면이 있었어요. 한 학부모의 말이었다. 특히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만 특별 레슨을 해주셨는데 그 아이들이 종종 며칠씩 연락이 안 되곤 했어요. 특별 합숙 훈련이라고 하셨지만 민준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윤도 박선우의 특별 레슨을 받고 있었다. 조사를 계속할수록 더욱 의문스러운 점들이 드러났다. 박선우가 갑자기 거액의 자금을 확보하게 된 경위,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회사 임직원들의 이상한 침묵. 모든 것이 15년 전 하윤의 실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다. 민준이 우연히 확인한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초기 프로젝트 목록에서
오르페우스 계획이라는 비밀 프로젝트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리스 신화의 오르페우스, 바로 음악의 신이었다. 그날 밤 민준의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 다행히 민준이 집에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의 수사 자료들이 모두 뒤져져 있었다. 그리고 거울에는 빨간 립스틱으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더 이상 파지 마라. 민주는 이제 확신했다.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윤의 실종 뒤에는 상상 이상의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민주는 최하윤에게 직접 접근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고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은 커지고 있었다. 에이델 코퍼레이션 본사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민주는 퇴근하는 최하윤을 붙잡았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 깜짝 놀라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또 왜 이러세요? 경고했잖아요. 민주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 딸이에요. 그리고 15년 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박선우가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낼 겁니다. 최하윤의 얼굴에 변화가 스쳤다. 박선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번졌다. 박선우? 당신이 어떻게 회장님 이름을? 그 순간 민주는 확신했다. 최하윤이 박선우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박선우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최하윤의 얼굴에 스친 두려움을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 순간의 미묘한 표정 변화는 15년간 형사로 일한 그의 직감을 자극했다. 최하윤이 박선우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회장님을 어떻게 아세요? 최하윤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15년간 간직해온 결정적인 증거를 꺼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잠깐만 기다려요. 당신이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용 음향기기를 꺼냈다. 15년 전 하윤이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바이올린 곡을 녹음한 파일이 들어 있었다. 그날은 하윤이 전국 콩쿠르를 위해 준비하던 곡을 집에서 연습하던 날이었다. 민주는 딸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워서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15년 전 하윤의 바이올린 선율이 에이델 코퍼레이션 로비에 울려 퍼졌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선율이었다. 바흐의 샤콘느, 하윤이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그 순간 최하윤의 얼굴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차갑고 냉정하던 그녀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눈에 서서히 눈물이 고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통스러워했다. 멈춰요. 제발 멈춰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억압되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음악을 멈추지 않았다. 이것이 딸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음악이 계속되자 최하윤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다. 그녀는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15년간 봉인되어 있던 기억들이 음악과 함께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아빠.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민준의 귀에는 천둥처럼 들렸다. 15년 만에 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확신시켜 주었다. 최하윤은 기억의 파편들이 되살아나면서 혼란스러워했다. 어린 시절의 모습들, 아버지와 함께 연습하던 시간들, 그리고 그 끔찍한 날의 기억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떠올랐다. 제가
제가 누구죠? 정말 제가 당신 딸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15년간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공허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이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녀 곁에 다가가 앉았다. 그래, 넌 내 딸이야. 김하윤. 2009년 3월 15일에 사라졌지만 아빠는 단 하루도 널 찾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어. 최하윤의 기억 속에서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15년간 그녀를 지배해온 또 다른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다. 박선우가 주입한 거짓 기억들이었다. 하지만 박선우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부모님은 저를 버리고 떠났다고. 제가 부담스러워서 고아원에 버렸다고. 민준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15년간 딸이 그런 거짓말을 믿고 살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야, 하윤아. 아빠는 널 단 한순간도 버린 적이 없어. 최하윤은 서서히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15년간 세뇌당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15년 전 13살의 하윤은 박선우의 음악원에서 바이올린 레슨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는 낯선 곳이었고 박선우는 그녀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입했다. 부모가 없는 고아이며 박선우가 그녀를 거두어 기른다는 거짓된 이야기였다. 박선우는 하윤의 천재적인 바이올린 실력을 이용해 비밀스러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오르페우스 계획이라고 불리는 그 프로젝트는 음악의 치료 효과를 연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 있었다. 음악을 통한 정신 조작과 세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윤은 실험 대상이자 동시에 핵심 연주자였다. 그녀의 연주는 사람들의 정신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고 박선우는 이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정치인들과 재벌들을 대상으로 한 비밀스러운 세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윤은 자신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박선우는 그녀의 기억을 주기적으로 조작해 저항할 의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는 건축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에이델 코퍼레이션에서 일하게 했다. 저는 그저 박선우의 도구였어요. 15년간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최하윤의 고백은 민준의 분노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자신의 딸이 15년간 그런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딸을 보호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하윤아, 이제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박선우가 너에게 한 모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낼 거야. 하지만 최하윤은 두려워했다. 박선우의 힘과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 돼요. 박선우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네트워크와 권력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어요. 민주는 딸의 손을 꽉 잡았다. 15년간 형사로 일하며 쌓은 모든 경험과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두려워하지 마. 아빠가 반드시 박선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그리고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그날 밤 민준과 최하윤은 함께 민준의 집으로 향했다. 15년 만에 진정한 재회였다. 최하윤은 아버지의 집에서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다시 발견하며 잃어버렸던 기억들을 조금씩 되찾아갔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박선우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15년간 쌓아온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진실의 문이 열렸지만 진정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박선우와 그의 세력에 맞선 민준과 하윤의 마지막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하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잠들 수 없었다. 딸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 박선우라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리고 딸의 잃어버린 15년을 되찾기 위해. 챕터 4 새로운 선율 더 레졸루션. 그날 밤 민준의 허름한 원룸에서 하윤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곁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다. 하지만 민준은 잠들 수 없었다. 딸을 되찾은 기쁨도 잠시, 이제 박선우라는 거대한 적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그는 딸이 건넨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내부 자료를 밤새 검토했다. 민준의 눈빛은 다시 한번 날카로운 형사의 그곳으로 돌아왔다. 복수가 아닌 정의를 위해, 그리고 딸의 잃어버린 15년을 되찾기 위해. 다음 날 아침 부녀는 거대한 적에 맞서는 두 명의 전사가 되었다. 민준은 형사 시절의 노련함으로, 하윤은 건축가로서의 지능과 에이델, 내부 정보들을 활용해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갔다. 그들은 박선우가 하윤의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 개발한 세뇌 기술을 정치인들과 재벌들에게 팔아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윤은 자신이 연주했던 곡들이 특정 주파수와 멜로디 패턴을 이용해 인간의 정신을 조작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진실에 다가설수록 위험은 더욱 커졌다. 에이델 코퍼레이션의 시스템에 침투한 흔적을 눈치챈 박선우가 증거를 삭제하고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밤중에 민준의 집으로 괴한들이 침입해 자료를 훔치려 했지만 미리 대비한 민준과 하윤의 기지로 위기를 모면했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요. 아빠. 하윤의 눈빛에 두려움과 함께 단호함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 민준은 딸이 더 이상 과거의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민준은 옛 동료 형사 최정호에게 박선우의 범죄 증거를 건넸고, 하윤은 자신이 설계했던 기자회견장을 역이용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당일 하윤은 자신이 설계한 건물 앞에 섰다. 수많은 카메라가 그녀를 비추었고 기자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15년 전 실종된 바이올리니스트 김하윤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계신 이분은 제 아버지 강민준 형사입니다. 이어지는 하윤의 담담한 고백과 민준이 확보한 증거 자료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박선우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의 모든 사업은 무너져 내렸다. 박선우는 검찰에 구속되었고 그의 거대한 제국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하윤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았다.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15년의 어둠이 걷혔다. 민준의 허름한 원룸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절망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스를 닫았다. 그것은 지난 15년의 아픔을 덮는 행위이자 새로운 시작을 여는 의식이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민준은 집 마당에 앉아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선율을 들었다. 15년 만에 다시 잡은 바이올린으로 하윤이 연주하는 바흐의 샤콘느였다. 과거의 슬픔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자유와 행복을 담은 선율이었다.
하윤의 바이올린 소리가 멈추고 민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15년간 멈춰있던 그의 시계는 이제 하윤의 새로운 선율과 함께 다시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15년. 누군가에게는 무수한 시간이 흘러간 긴 세월이었지만 강민준에게는 모든 것이 멈춰버린 절망의 시간이었다. 그러나 한 가닥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의 간절함은 기어코 기적을 만들어냈다. 잃어버린 딸을 되찾았고 그들을 둘러싼 어둠의 진실을 밝혀냈다. 이제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는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니다. 15년간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오늘을 살아내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갈 것이다. 그들의 삶에는 앞으로도 수많은 선율이 흐를 테지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일 것이다.